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5만 원권이 나온 지 10년이 다 됐습니다. 2009년 6월 23일이 5만 원권의 생일입니다. 지난 10년 5만 원권은 모두 39억 장이 발행됐다고 하는군요. 그중 19억 장은 한국은행으로 되돌아갔지만 20억 장 가까이 시중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략 100조 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중 상당 액수, 많게는 70조 원 정도가 돌지 않고 지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세를 위해 숨겨둔 신사임당, 뇌물용으로 각종 박스에 채워지는 신사임당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과제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황당한 은닉 사례들, 그리고 5만 원권 10년의 명암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6월 19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협상 진전에 기여하겠다며 방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상 통화에서도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협상 대표는 오늘 밤 나란히 공개 연설을 합니다. 이번에는 해상판 노크 귀순입니다. 지난 15일 발견된 어선이 실제로는 기관 고장이 아니라 삼척항의 자체 동력으로 정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군이 이런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YTN이 당시 항구 CCTV를 단독 입수해 공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2020년 11월 대선을 향한 16개월여에 걸친 대장정도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핸들 대신 피켓을 잡았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는 서울택시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이 잠시 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입니다. 타다가 택시 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금으로 5만 원짜리 지폐 한두 장 넣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오는 23일 5만 원권 지폐 발행 1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려 39억여 장, 196조 7천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시중 유통금액의 84%가 넘습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5만 원권 지폐의 명암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불리는 북한 어선 귀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군 병력은 북한 어선이 정박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해 늑장 대응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삼척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삼척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CCTV 영상부터 얘기해보죠. 촬영된 화면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떻든가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부두인데요. YTN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항구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CCTV 화면에 포착된 것은 15일 오전 6시 14분쯤인데요. 화면을 보면 북한 어선이 항구 안으로 이동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난 목격자도 북한 어선이 정박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어선은 항구 안 바다에서 두세 차례 방향을 틀다가 제법 속도를 내며 오전 6시 22분쯤 부두에 정박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북한 주민 2명은 배를 항구에 대자마자 배에서 내려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후 오전 6시 54분쯤 해경 순찰차가 출동하고 20여 분 뒤에는 해경 경비함이 도착합니다. 이어 오전 7시 38분쯤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줄로 연결한 뒤 예인해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무장병력을 실은 군트럭은 해경이 출동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출동합니다. 이때는 이미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예인한 뒤였습니다. 또 북한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정박한 뒤 항구에 내렸고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CCTV 공개로 군과 해경의 은폐 의혹과 늑장 대응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척항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에 삼척항까지 들어온 북한 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배가 동해 NLL을 넘은 건 지난 12일 밤, 무려 사흘 동안 우리 해상 경계망이 뚫려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에서 삼척까지 북한 어선이 일주일 가까이 항해를 해서 들어왔다는 건데요. 동선을 재구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군 당국이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북한 선원들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10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한 뒤 이틀 동안 위장 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밤 9시쯤 NLL을 넘었습니다. 13일 새벽 6시쯤 울릉도 동북방 55km 해상을 거쳐 14일 금요일 밤 9시쯤 삼척 동쪽 5km 해상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이튿날 새벽 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북한 목성이 우리 해역을 휘젓고 다녔던 건데요. 당일 새벽 6시 50분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관계 당국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상 경계가 뚫린 것도 문제지만 군 당국의 말바꾸기가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해상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 나온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통상 우리 해군은 동해 NLL 선상에 경비정을 띄워놓고 해상 경계작전을 펴니다. 이 하늘에선 해상 초계기가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육군 해안경비부대의 감시 레이더와 IVS 영상 감시 시스템 등 3중, 4중의 경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두 뚫렸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목선이 해류를 따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포착하지 못했다며 동력이 있었다면 반드시 잡아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목선 실제로는 28마력 엔진을 달고 있었고 실제 동력을 사용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처음엔 북한 선박이 삼척항 주변 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배에 탄 4명 가운데 2명이 부두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 나중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발견한 삼척 주민에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고 서울에 있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작전상 책임을 물을 게 없다던 군의 설명도 오늘 정경두 장관의 발언으로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어선에 우리 동해가 무방비로 뚫렸다는 것에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고 한국당은 남북 군사 합의 폐기와 국방부 장관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각 정당들의 비판 수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들입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안보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다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NLL 쪽을 순시하는 대형 함선 3척이 있는데 군은 못 봤다고 했고 열상 감지 장치에도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가 파도보다 낮은 작은 목선이라 반사경이 일어나면 구분하기 힘들다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는데요. 안 의원은 그저께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초기 발견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언론에 나온 것과 달리 목선이 항구에 정박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남북 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국방부 장관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평소보다 늘어나 우리 군도 초계기 출격을 늘리고 해상 작전 헬기를 투입했는데도 북한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다면서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타고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더는 사실을 왜곡 축소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또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 등을 밝히고 철저한 신상필벌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 회의를 중재안으로 내놨더군요. 정당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3당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원탁회의라는 중재안을 냈는데 각 당의 경제통 의원들 또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둘러앉아 현재 경제 상황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얘기했던 국가 부채나 경제 실정 프레임과는 무관한 제안으로 보고 구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청문회는 야당의 프레임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입니다. 청문회를 주장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시기나 형식, 방법은 상관없고 어쨌든 경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긍정적인 뜻을 내놨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은 경기 부양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알려졌다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뒤집어 씌우겠다는 태도 이전에 경제 문제를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명분을 주면 국회에 참여하겠다는데 집권당이 걷어차는 속내가 뭐냐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아무것도 안 하려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추경 심의 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정치권 공감대에 문희상 의장의 중재안까지 나오면서 경제 원탁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극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측과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 주동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앞두고 북한 매체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던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통해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장시간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에 앞서 미중 두 나라 협상팀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에서는 날짜가 임박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사카 G20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확답을 하지 않았던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미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 공령을 바탕으로 조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길 원한다면서 경제 무역 문제는 평등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관건은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무역 전쟁과 함께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핵 협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앞서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고 공개석상에서 대북 메시지도 내놓습니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조 1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가장 큰 화두는 북미 협상의 조기 개최라며 미국과 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긍정평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속한 재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의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공조 역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친서 전달과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문 외교 등 조윤재 주미대사는 최근 이런 흐름을 거론하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대화 재개의 희망적 신호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첫 북미 간, 남북 간 직접 소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동향이라고 보여집니다.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남북미 중의 연쇄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까지 6월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시계는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이끄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도훈 비건 한미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나란히 한반도 관련 기조연설에 나서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재선 출정식을 열고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일기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keep on fighting for every man and woman and child all across this land. With every ounce of heart and might and sweat and soul, we're going to keep making America great again. And then we will indeed keep America great. We will keep it so great. Better than ever before. We're going to keep it better than ever before.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can promise you that I will never, ever let you down. I won't. 어젯밤 일본 야마가타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발생한 강진으로 모두 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소방청은 이번 지진으로 니가타와 야마가타 등 4개 현에서 15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호쿠 전력은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니가타와 야마가타 현에서 9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한때 중단됐지만 오늘 오전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22분쯤 야마가타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 일부 연안 지역에 높이 1m 정도의 쓰나미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쓰나미로 인한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6월 중순이고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은 장마가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지는 이른바 지각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원인이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혜영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아직 장마는 아니군요. 올해 장마는 얼마나 늦어지는 겁니까? 네, 일주일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장마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고요.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먼바다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북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장마 시작일을 살펴보면 제주도 지역은 6월 19일에서 20일입니다. 보통 오늘쯤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남부는 6월 23일, 그리고 중부는 6월 24일에서 25일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장마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맘때 장마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장마 대신 우기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이고요. 또 장마가 없어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장마 현상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의 시작과 끝 예보를 지난 2009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장마가 불분명해지면서 장마 기간 자체를 예보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압기 흐름을 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달 말쯤, 그러니까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7월은 돼야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건 중부가 5차례, 남부는 4차례에 불과합니다. 장마는 늦게 시작되지만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확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범행에 졸피뎀이라는 수면 유도제를 썼습니다. 각종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와 감시는 터무니없이 소홀하다고 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범행에 약물을 동원했습니다.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투약해 자신보다 체격이 큰 전 남편을 무력화시킨 뒤 숨지게 한 겁니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졸피뎀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게 하는 특성 때문에 마약류로도 분류돼 있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8일 전 집 근처 병원에서 의사에게 직접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이 악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상의 불법 거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수시로 판매 글을 차단한다고는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광고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 포털에서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판매 사이트입니다. 게시글에 나온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가격은 물론 전달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독물질도 걱정입니다. 고유정이 졸피뎀과 함께 검색했던 니코틴 원액은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범죄에 쓰일 수 있어서 농도가 1% 미만인 용액만 팔 수 있는데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에선 농도 높은 용액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팔 때도 15,000원 팔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니코틴 팔 때. 네. 15,000원. 이게 원래 이렇게 파는 거 같아요? 옛날엔 팔았는데 지금은 팔면 안 되긴 하거든요. 정부는 니코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만 판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단속 규정이 없는 탓에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특별하게 더 나가고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매년 수백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약물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은밀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대처 방안이 없는 그런 그 범죄의 종류입니다. 보다 관련되는 기관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보이지 않는 흉기, 약물에 대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시급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며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 오늘 세종시와 서울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오전 9시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가 택시 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타다가 법적으로는 렌터카여서 여객을 운송하는 건 불법인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지난 2월 타다를 고발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오후 3시에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YTN은 3시 집회 상황을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이면 신사임당 초상화가 새겨진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23일 5만 원권 발행 10주년을 앞두고 5만 원권이 지난 10년 동안 39억 3,404만 장, 196조 7,023억 원어치가 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5만 원권 금액은 98조 3,226억 원, 장수로는 19억 6,600만 장입니다. 5만 원권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폐 가운데 금액으로는 84.6%, 장수로는 36.9%를 차지해 금액과 장수 기준으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표 화폐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23일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10년 사이 5만 원권의 존재감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유통되는 지폐 10장 중 8, 9장은 5만 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5만 원권도 많습니다. 발행된 5만 원권 중 한국은행으로 회수된 비율, 환수율은 절반 남짓입니다. 발행 6년 차였던 2014년에는 4분의 1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환수율이 90% 이상인 만 원권과 차이가 큽니다. 이 때문에 5만 원권은 지난 10년 총 발행액 200조 가운데 10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중에 풀려 있다지만 유통이 안 되는 5만 원권, 이른바 지하에 묻혀있는 신사임당이 적지 않습니다. 2011년 4월 전북 김제에서는 실제로 땅속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밭에서 나무를 옮겨 심던 굴착기 기사가 땅 주인으로부터 땅에 묻은 돈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은 것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마늘밭에는 땅 주인의 처남 형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으로 챙긴 5만 원권 22만여 장이 은닉돼 있었습니다.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5만 원권 600장 3천만 원이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런 주장을 남기고 숨졌고 이후 3천만 원은 음료수 상자에 담겨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5만 원권 등장 이후 뇌물이 사과 상자가 아닌 음료수 상자나 케이크 상자에 담겨 전달되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황당한 은닉 사례들은 세무당국의 재산 추적 과정에서 종종 드러납니다. 2015년 대구국세청이 탈세 목적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다가 전원주택에 설치된 아궁이 안쪽에서 5만 원권 만장을 찾아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배당받은 수억 원을 세탁해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싱크대 수납함에서 5만 원권 만여 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호화 생활을 하는 탈세 의심자 300여 명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뒤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숨겨둔 현금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은닉된 신사임당, 전문가들은 5만 원권이 지하경제 규모를 늘렸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5만 원권이 추적 가능한 수표를 급속히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약 100조 원 가운데 수십조 원, 많게는 70조 원이 지하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대표 화폐로 자리 잡은 5만 원권이 지하 경제를 키우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23일이면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10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5만 원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5만 원권이 갖는 어떤 편의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권 가지고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량으로 그러니까는 그 지출에 필요한 이제 그러니까는 그 화폐를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원권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만 원권이 발행된 직후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죠?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화폐 발행에 따른 이제 어떤 비용 같은 거를 비롯해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경주사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한 당시에는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게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지출하는 경주사비였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 5만 원 내지는 한 1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의 그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사용되어지면서 5만 원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 봉투에다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주사비로 이제 그러니까 지불하는 것이 네.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근데 가장 커다란 요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하 경제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초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5만 원권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변화를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5만 원권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10만 원권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들이 사용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예.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그러니까 좀 이제 고액 금액을 10만 원을 좀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는 10,000원짜리 10장보다는 자기압수표 한 장이 더 편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5만 원권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2장이면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압수표 사용량이 크게 이제 그러니까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5만 원권 환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아까 말씀해주신 지하 경제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네. 그러니까 GDP의 한 20% 안팎은 될 거라고 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GDP가 우리가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GDP 규모가 거의 1,900조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894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만 적용을 하더라도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400조 가깝게가 된다는 이제 규모인데 이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하 경제와 관련된 자금들을 그러니까 이 감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 추적당하기도 쉽고요. 예. 그런데 5만 원 현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이 지하 경제와 관련된 돈들 혹은 탈세라든가 혹은 부정하게 어쨌든 간에 그 확보한 자금들 같은 경우들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보게 되면 이제 환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이 퇴장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현금이 퇴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자를 포기하고선 그러니까 다시 현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자 소득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어두운 돈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네. 뭐 거액 세금을 체납하던 사람들이 이 5만 원권 뭉치다발이 이제 그러니까는 발견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재산에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런 재산의 이제 은닉 용도로 이제 분명히 기여한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지적입니다. 네, 이를 좀 유통시킬 방법은 없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 숨은 돈들이 유통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디노미네이션하고 화폐 개혁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예. 리디노미네이션은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뜻이 그 영어로 이제 돈의 액면가를 의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면가를 그러니까 다시 설정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리디노미네이션은요. 예.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대개 이제 1,000원권을 그러니까 1원으로 바꾸자는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디노미네이션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그러니까
회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예. 리디노미네이션은 더 나가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화폐 개혁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의 국권 화폐를 신권 화폐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금의 취득에 대한 그러니까 소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불법 자금을 좀 이제 우리가 그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제 그러니까 뒤따른다면은 그건 이제 화폐 개혁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뭐 사회적인 저항도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거기에 불법 자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분들의 어떤 하나의 이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 화폐 개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명적인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화폐 단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언제쯤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만약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아니라 리디노미네이션 차원이라면요. 예. 그냥 화폐 단위만 변경을 한다면은 저는 그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장점보다는 단점이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화폐 단위를 바꾸게 되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네. 발생하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의 어떤 하나의 그 요인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00원 단위들이 다 없어질 버리는 거니까요. 예. 100원 밑에 이하 단위들은요. 그래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지고 올 부작용 같은 것들이 과연 장점을 대체할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화폐 개혁을 수반하는 거라면 저는 뭐 지지하고 싶습니다. 예. 그 10만 원권 발행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당시 5만 원이 발행될 때 10만 원권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권은 발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5만 원권하고 10만 원권이 동시에 이제 추진됐었죠. 네. 동시에 추진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10만 원권 발행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 이제 정부가 유보를 했었어요. 그 유보를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네.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관료 그 이제 공직자들이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제 유보한다는 이런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신문들에서 기사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예. 당시에 이제 10만 원권 뒷면에 이제 대동여지도가 이제 그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그 예상을 했었는데 대동여지도에 그러니까 독도가 표기가 되는 문제가 이제 그 있었습니다. 그걸 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한일 관계하고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인데 독도가 표기되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소위 그 문제를 이제 만들 수 있다 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뒷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10만 원권에 이제 그러니까는 초상화로 들어갈 이제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으로 이제 말려지면서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던 뉴라이트라든가 우익 세력들의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유보가 된 이런 이제 그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지는 북중 정상회담, 다음 주 G20에서 열리는 미중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또 곧바로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 앞으로 열흘 정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가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더 훈수 정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훈장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시진핑 주석 왜 북한에 가는 걸까요? 저는 우선 북중 네. 혈맹을 과시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는 중국이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핵무장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 대만, 동북아시아가 전부 핵 창고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비핵화, 예.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를 종용하는 그러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또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가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한 방향은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방향으로는 북한에 대한 어떤 후원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방문을 먼저 발표한 중국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은 할 말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중 혈맹 관계의 힘도 과시하지만은 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여서 북미 대화로 나서도록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사실 6월 정상회담 슈퍼 위크가 되는데 네. 북중, 미중,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는 될 것이다. 사실 북중 정상회담이 아니었으면은 예. 남북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 즉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건데 네.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중 정상회담은 이제 바로 이제 내일과 모레 평양 방문 일정 중에 소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다음 주 그러니까 28일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약 일주일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문재인, 김정은 네. 남북 양 정상 간의 신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과거 의전을 뛰어넘어서 판문점 네. 원포인트 회담을 한 경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만 오케이 하면은 그 전에 원포인트 회담도 가능하겠지만은 예. 저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네. 우리 정부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는 한미 공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 네. 그런 발표를 보고 우리 한중 관계도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마당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꼭 남북 정상이 만나야 될 필요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예. 자기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피드백으로 한미 정상회담 후에 예.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분석을 하던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 미중 무역 갈등 와중에 미국을 조금이라도 압박하는 카드로 북한을 활용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미국에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게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이 북중 간 대화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끌어야만이 네. 미중 무역 전쟁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조금 쉽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조금 잘 보이고 싶어한다, 좋은 관계이고 싶어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죠. 세계 어떤 나라도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친서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진핑 주석도 네.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예. 단지 여기에서 일부 뭐 보도 염려를 하는 게 코리아 패싱.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종자 역할에서 오히려 시진핑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네. 어떤 대화보다도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예. 한 것은 저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도 충분히 교감하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경제 협력을 받는 길은 예.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보다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 신뢰가 있고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아 패싱은 없고 네. 단지 중국이나 북한은 과거 육자회담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다자회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아예 틀이 북미 직접 대화와 병행해서 다자 대화도 열릴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평화선언, 평화협정 같은 게 이루어지면은 예. 어차피 다자로 가는 거죠. 뭐 중국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한국 정부가 중국과 소통이 잘 됐고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뭐 소통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죠. 네. 자, 그간 정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 이게 이제 지난 17일 청와대 발표인데, 그러니까 저런 과정 속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거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지금 한미 공조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친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여줄 정도의 트럼프, 문재인, 네.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있고 또 중국과도 네. 저러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한중 관계도 공고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염려는 저도 해왔는데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그런 예. 신뢰가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G20 정상회담 전후에서 이제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정상회담들이 보도되고 있어서 이거 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G20 오사카 일정이 28일, 29일인데요. 이때 이제 미중 정상은 만나겠다고 서로 발표를 했고요. 한중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아직 그 일정이 안 나왔더군요. 의원님 보시기에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선후의 문제는 중요합니까? 그건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의 일정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네. 미중이 먼저 하나, 한중이 먼저 하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남북 접촉은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 사실상 이제 접촉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채널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지금 북미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진전이 있고 네. 사실 물밑 접촉은 제가 볼 때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친서가 전달되죠. 아, 그렇겠군요. 친서가 전달되려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뭐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했잖아요. 출국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듣죠. 네.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비건 특별대표와 또 그 미국 행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또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까가 상당히 궁금한데 조금 전에
이번 주 이제 일주일 안에 열리기는, 그러니까 주의식 전에 열리기는 힘들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어렵죠. 필요성과 또 가능성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아주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주석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트럼프한테 전달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같은 정보 여러 가지를 공유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받으면은 북미 간의 협상으로 진전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거 보면은 사실 비건 미국 특별대표도 방한을 앞두고 조화와 친서 이런 것이 굉장히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러한 우리 한중 간의 이러한 접촉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 애로는 이해하지만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부가 좀 과감하게 할 말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북중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다 열리고도 상당 기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앞선 이런 외교 숨가쁜 외교전에서 별로 진전된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재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압박 때문에 북한 경제가 붕괴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뭐 4번씩 한 장소에서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금년 12월까지 두고 보자 하는 거지만은 저는 상호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진전이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가 섭부른 기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한 입장이 좀 모호해요. 보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그런데 또 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거 참 이상한 인연인데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마주쳐요. 우연히요? 예, 우연히 조우를 하는데 그러면 1, 2분간 서서 얘기를 하면은 뭐 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 대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도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대권 노릇 그만해라. 이런 충고를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국세청장 청문회나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손해이고요.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과룸클럽 토론회에서 경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겠다. 경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병행 추진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와 추경은 되고 국회는 열린다. 그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경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절대 통과 안 시키겠다. 국회에 들어와서 물어야 국민이 알죠. 광화문 이포보에 가서 소리 아무리 질러봐야 윤석열 후보자가 답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사개특위를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간사가 와서 한마디 따지고 퇴장해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질문 저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하더라도 국회에 와서 따져야 국민이 알지. 예. 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추경을 2달 이상 안 해주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한국당 책임이다. 예. 이렇게 책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나경원 대표는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뭐 경제청문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 회의는 어떤가 하고 이제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경제청문회를 그냥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한국당이 주장했는데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관훈 토론에서 그렇게 답변했으면은 청문회로 가겠죠. 아, 청문회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원탁 회의에 대해서 한국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보였지만은 청문회가 아무래도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로 간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안 했다고 하면은 네. 원탁회의도 좋겠죠. 네. 예. 뭐 지금은 이제 현실론을 말씀하셨는데 당위에 관한 말씀을 좀 여쭤보죠. 민주평화당은 뭐 한국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짚어보면서도 경제청문회 민주당이 좀 받아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근데 경제청문회라는 것이요.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한보 청문회도 있었고 IMF 청문회도 있었고 뭐 가계부채 청문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사안이 명확할 때 했던 게 청문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전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한번 짚어보자 예. 했기 때문에 저부터 그걸 받아서 추경과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왜 청문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재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얘기를 나경원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원내대표단에서 잘 합의하면은 무언들 국회라는 게 무언들 못 하겠습니까? 뭔들 못 하겠냐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또 이제 전례라는 게 있고 또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청문회가 전례가 있어도 예. 지금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뭐 정부 경제 정책 따져보자 하면 다 청문회를 해야 되는. 아니요. 그건 합당할 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예. 이렇게 국회가 공존되고 있고 추경이 안 되는 것은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국회를 좀 열 수 있는 숨구멍을 한국당에 터줘야지. 예. 가진 자가 양보를 해야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덤비는 황교안 대표 한국당에 대해서 한없이 추경을 안 하고 있었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네, 신공화당, 뭐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던데요. 신공화당 네. 당명은 못 쓴다고 그럽니다. 지금 네. 현재 공화당 그 박근영 씨 남편이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네. 저는 친박신당은 반드시 탄생한다. 그래서 홍문종 의원 등 일부에서 말하는 뭐 4, 50석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한 20여 석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행법으로 네. 비례대표를 뽑더라도 그 정도 정당 될 투표가 것이다.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건 현행 선거법대로 하건 저는 박근혜 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진보 보수 이게 범진보 보수를 이렇게 나눠서 볼 때 보수 안에 그런 이제 친박 세력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두 당으로 쪼개져 있으면 전략적인 의석 확보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의석수가 전반적으로는 커지는 한국당 안에 다 있으면 이게 이제 지역구를 많이 획득을 하면은 비례를 덜 얻는 게 이제 제도잖아요. 예. 근데
그 만약에 그 친박신당이 지역구를 못 얻고 정당 득표만 올리면은 그 한국당이 있었으면은 못 얻을 의석까지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은 예. 박근혜 존재 그 자체가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탄핵에 앞장섰던 예. 현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신당에 가면은 예. TK, 충청권 PK권에서 일정하게 당선된다 하는 그런 반역사적인 기회주의적인 정치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신당은 반드시 20석 이상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역사적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시대 정신을 어긋나죠. 어떻게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고 지금 태극기 부대가 하는 일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못 받지만은 그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극소수 그렇죠. 하더라도 그 네. 세력들이 집합해서 그렇게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호남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박근혜 이 두 분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있습니다. 네. 불과 뭐 몇 프로 사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합쳐질 때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답변하시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이제 기소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 검찰 발표를 보면 보안 자료, 목포시의 보안 자료, 이게 도시재생 사업 계획 그 자료를 보고 투자를 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예. 근데 또 목포시 관계자들은 그게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목포시의 입장이 맞습니까? 검찰의 입장이 맞습니까? 그건 뭐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네. 하나 분명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네. 저도 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손혜원 사건 이후 목포는 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 자체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 근대문화역사공간과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에서 잘 추진해주기 바라는데 지금 얼어붙었어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목포시가 관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만약 관련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담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재판에 맡겼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목포시의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박 의원께서도 지역구인 박 의원께서도 못 봤다. 그렇죠. 그 얘기는 보안 자료에 가깝다는 그런 입장으로 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그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선과 면이 네. 어떻게 해서 확정됐는지 시작은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예산이 처음에는 200억이었어요. 그게 500억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자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네. 또 기소가 됐다가 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지금 우리가 떠들어가지고 정치권에서 떠들어가지고 목포 아무런 네.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목포 시민만 울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보안 자료를 봤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유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안 자료를 유출한 쪽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왜 기소에서 빠졌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의문인데 네. 제가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떠들어가는 거니까 전 재판부에서도 이제 증거 재판을 하면서는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목포시가 그러한 잘못을 했다 네. 하면은 재판장이 왜 기소하지 않느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공소장이 잘못됐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지 제가 이렇게 떠들면은 목포 시민들은 더 우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포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무맹랑한 공상 정치 소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되면 야당 의원들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인지 묻겠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면 야당 의원들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인지. 북한 어선 보도, 이 대한민국 무장 해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렇다면 청문회 말고 경제 원탁회의를 열어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당을 압박만 해서는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손을 잡아줘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줘야 할 때는 과감하게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괜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시진핑 주석이 내일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한반도 협상 진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협상 대표는 오늘 밤 나란히 공개 연설을 합니다.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이 아닌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의 은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경계의 실패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도 26일 경선 토론이 예정돼 있어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는 서울 택시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이 잠시 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입니다. 이들은 타다가 택시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5만 원권 지폐 발행 10년을 맞습니다. 10년 동안 39억여 장, 196조 7천억 원어치가 발행돼 5만 원권이 시중 유통금액의 84%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또래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숨질 수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내일 평양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례적으로 북한 신문에 직접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죠.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자, 시 주석의 글이 실린 신문, 당연히 노동신문일 테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도 이런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 앞서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자 중국 인민일보도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고
또 대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이 말하는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진전, 이게 뭘까요? 네, 어제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뭔가 새로운 제안을 준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미 협상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현재 내놓은 핵 폐기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중국이 아는 만큼 중국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만들어낼지가 궁금한데요. 그 여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협상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서 진전된 제안이 나온다면 북한 측의 입장도 많이 고려한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는 아시다시피 북미 직접 협상을 축으로 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국과의 협의는 중요합니다. 지난 밤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관련 내용이 오가지 않았을까 관측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북중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내일 방북에 앞서 사전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되고 또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 주석의 방북이 끝나는 모레쯤이 돼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군 병력은 북한 어선이 정박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해 늑장 대응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CCTV에 어떤 장면들이 촬영돼 있습니까? 네, YTN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항구 CCTV 화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CCTV에 포착된 건 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6시 14분쯤인데요. 화면을 보면 북한 어선이 항구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진이 만난 목격자도 북한 어선이 정박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어선은 항구 안 바다에서 두세 차례 정도 방향을 틀다가 제법 속도를 내면서 오전 6시 22분쯤 부두에 정박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 2명은 배를 항구에 대자마자 배에서 내려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이후 오전 6시 54분쯤 해경 순찰자가 처음 출동하고 20분쯤 뒤에는 해경 경비함이 도착합니다. 오전 7시 38분쯤에는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줄로 연결한 뒤 예인해서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무장 병력을 실은 군 트럭은 해경이 출동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출동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미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예인한 뒤였습니다. 또 북한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배를 정박한 뒤 항구에 내렸고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CCTV 공개로 군 당국의 은폐 의혹과 늑장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이번에 삼척항까지 들어온 북한 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배가 동해 NLL을 넘은 건 지난 12일 밤. 그러니까 무려 사흘 동안 우리 해상 경계망이 뻥 뚫려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동선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군 당국이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북한 선원들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튿날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군에 합류한 뒤 이틀 동안 위장 조업을 했습니다. NLL을 넘은 건 12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이들은 울릉도 동북방 55km 해상을 거쳐 삼척 동쪽 5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15일 새벽 6시 20분쯤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습니다. 불과 500m 거리에 해경 파출소도 있었지만 새벽 6시 50분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관계 당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밤 북한 목선이 NLL을 넘은 뒤 무려 3일 동안 우리 해역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우리 경계 시스템은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경계가 뚫린 것도 매우 큰 문제지만 군 당국의 말 바꾸기가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통상 우리 해군은 동해 NLL 선상에 경비정을 띄워놓고 해상 경계 작전을 펴니다. 혹시 모를 빈틈을 메우기 위해 하늘에선 해상 초계기가 주변 해역을 순찰합니다. 여기에 더해 육군 해안 경비부대의 감시 레이더와 IVS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등 3중, 4중의 경계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목선이 해류를 따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포착하지 못했다며 동력이 있었다면 반드시 잡아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목선 실제로는 28마력 엔진을 달고 있었고 실제 자체 동력을 사용해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또 처음엔 북한 선박이 삼척항 주변 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나중에 배에 탄 4명 가운데 2명이 부두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발견한 삼척 주민에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고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작전상 책임을 물을 게 없다던 군의 설명도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뒤집혔는데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경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눈앞에 책임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말 바꾸기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친구를 집단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이른바 광주 10대 폭행 사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사로 랩을 만들어 부르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나연호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자,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잔혹하게 괴롭히고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검찰로 살인죄 기소로 넘겨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이 광주 북부경찰서가 오전 8시 20분쯤 가해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줄줄이 경찰서를 빠져나왔는데요.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이 구치감으로 향하는 가해자 4명은 이 취재진에 쏟아지는 심경을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피해자가 숨진 것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피부 괴사와 이 갈비뼈 골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폭행 흔적들이 확인된 겁니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과 폭행 도구 등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일부 가해자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때린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괴롭혔다고 경찰도 그렇게 보고 수사를 했을 텐데요. 경찰 수사 결과 그 괴롭힌 기간이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숨진 피해자는 이 가해자들로부터 2달 넘게 이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경찰은
피해자 몸에 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병원 진료 중에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폭행당한 피해자를 놀리는 노래를 지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물고문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고 이 피해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이유는 단지 재미삼아였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은 시신을 방에 버려둔 채 차를 빌려 도주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제 자판 깔았으니까요. 시원하게 좋네. 그랬죠.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수와 뜨면 안 받는 걸로? 정말 안 받는 거. 어저께 좀 받더니. 이거 체크해야 된다. 이쪽에 놔도 되구나. 좀 가능성이 없어. 이쪽에 놔도 되구나. 좀 가능성이 없어. 한번 해봐. 어떻게 나오나 반응이. 자유한국당을 전화를 하세요. 장재원 의원한테 하세요. 장재원 의원한테. 전화 쭉 하다가 연결률이 워낙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내일부터는 전화 연결률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전화를 제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좋은 자료 못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박 회장님도 농성장에 이렇게 롯데동에 앉아보기 또 처음이네. 드디어 우리 회장님 이제 농성장에 합류하셨습니다. 아니 농성하러 온 거예요? 예, 경제를 인사도 드릴 겸 또 저희 기업 하소연도 할 겸 그래서 왔습니다. 예. 제안해 주신 것은 쭉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전체 경제를 위해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해서 그것은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그 좀 잘 살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학교를 된 자리까지 와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그래도 아마 역사에 좀 남으신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딱 그걸 깔아주세요. 어디? 그럼 바로 이제 역사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대한상의 박영만 회장님께서 오셔서 탄력 근로자를 반대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하는 대해서 반대하는 윤소홍과 함께 농성 벌이면서 동의해 주셨다. 그렇게 좀 이때 쫙 자막으로 깔아주면 이건 완전히 뭐 동의하셨어요? 우리 동해가 북한 어선의 무방비로 뚫렸다는 것에 대해 여야는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늘 엇박자를 내던 여야도 군 당국의 기강회의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죠.
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 당국이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그저께 보고받았을 때 목선이 항구에 정박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잠시 전부터 합참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해안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러 온 겁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배가 파도보다 낮은 작은 목선이라 반사경이 일어나면 구분하기 힘들다면서도 NLL 쪽 대형 함선과 열상 감시장치 등이 모두 북한 목선을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한국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남북 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국방부 장관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NLL 남방 130km까지 북한 목선이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개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목선이 넘어온 15일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평소보다 늘어나 우리 군도 초계기 출격을 늘리고 해상 작전 헬기도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경계작전을 강화하는 와중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군의 안보의식이 마비된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개문발차한 상황입니다. 오늘 반쪽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고요? 네, 여야 4당의 작전, 상임위와 특위를 최대한 정상 가동해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자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렸지만 반쪽 회의 끝에 파행됐습니다. 사개특위에선 한국당 윤한홍 간사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다 30분 만에 퇴장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 소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논의가 겉돌다 산회했는데 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라서 활동 기한 연장 문제를 푸는 게 급선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한국당 10명이 불참했지만 여야 4당으로 의결 정족수가 돼서 김현준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26일 청문회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참여해 추경심사부터 하자고 오늘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김현준 국세청장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석도 유보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요구해온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종합진단 없이 추경만 쏟아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여당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애당초 경제 실정 청문회를 주장했을 때 실정이라는 말을 빼도 좋다고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토론회도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문회든 토론회든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는 23일이면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5만 원권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만 원권이 세상에 나온 첫날, 아침 일찍부터 한국은행 앞은 5만 원권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문 닫아. 좋은 1년 번호 지폐를 받기 위해 은행마다 줄을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7시, 9시 10분에 왔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새 돈 바꾸려고 왔지. 오는 23일 신사임당 초상화와 22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담긴 5만 원권이 발행 10주년을 맞습니다. 45일 동안 8단계에 걸쳐 만들어진 이 5만 원권은 이처럼 만장 5억 원씩 포장돼 한국은행에 유통됩니다. 5만 원권은 지금까지 40억 장 가까이 발행됐는데 금액으로는 196조 원이 넘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된 화폐 가운데 금액과 지폐 장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현금 사용 행태를 보면 5만 원권은 거래용 현금의 43%, 예비용 현금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은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경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5만 원권이 중심 화폐로 자리 잡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원권 5장의 역할을 하면서 한 해 600억 원의 화폐 관리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를 많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자기압수표 관련 비용도 많이 절감이 돼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국민들께서 현금을 사용하실 때 많이 편리해진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 즉 환수율이 다른 지폐보다 턱없이 낮은 5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돈이 비자금 등 지하 경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1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개인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 오늘은 세종시와 서울을 돌며 이른바 전국 순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광화문 KT 앞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명은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집회는 이제 잠시 뒤에 있으면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오늘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건 공유차 타다에 대한 영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 카풀이 자가용 기반이었다면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승합차를 활용한 넓은 승차 환경에다 별도 교육을 받은 운전기사를 제공해 최근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다가 빠르게 성장하자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된 택시업계 반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엔 택시기사 한 명이 분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선 타다 역시 우버나 카풀과 다를 바 없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택시기사들은 타다가 차량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숨통을 조여오고 고급 택시 시장까지 넘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은 앞서 오늘 오전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광화문 집회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 방면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타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네, 이게 법 해석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택시업계는 이를 근거로 렌터카 기반의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11인 승인상인 이 승합차 안에서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타다 측에서는 11인승 렌터카의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 극적인 대타협이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없이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낮 기온 어떻습니까? 네, 하늘에 구름은 많지만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높지 않고 바람도 간간히 불고 있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남부지방은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밤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닌데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아닌 육상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호기로 인해서 북한 해역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평소보다 우리 해상 초계기 3척과 그다음에 PC, P3기, 헬기 등을 투입을 해서 평소보다 더 조밀한 그런 감시 능력을 증강시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또 해역이어서 이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시 정찰 능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한 1.8톤, 또 이 파도가 이 우리 목선 그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더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정찰하는 데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상 육상 이 감시 정찰 정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저는 합참한테 주문을 했고, 또 합동신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내부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질책이 좀 있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군이 만약에 내려오면은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은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신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지역신문, 합동 지역신문이 이번에 같은 경우는 통일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최초 발표도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초를 발표하는 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참에서 경계 실패한 거를 인정을 한 건가요? 합참에서 경계를 실패한 것은 인정한 것은 아니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TOD 열상 감시기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3급이 3단계가 최신형인데 지금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을 좀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계획된 기준인 거는 확실한 건가요? 계획된 기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정확히 합동 신문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좀 다시 한번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파악된 바로는 어떤가요? 파악된 바로는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업무 보고 때는 그게 이제 해상에서 한 거고 이제 정박한 거랑은 또 다르게 보고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초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해상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근이라고 하면은 저반이 아니고 해상에서 상당히 이격된 거리가 인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표현은 우리 군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보면은 해상 인근이 아니고 저반된 상태에서 그 배 목선에 탔던 어부가 육지에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건 인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은 동해상에서 영해상에서 A대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초 보고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전달만 받아가지고 보고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합동신문 조사에서 그것을
2차적인 조사를 끝난 것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한 것이죠. 통일부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합동참모본부에서 1차 발표한 건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거 노크 귀순처럼 정박 귀순을 했는데요. 이거 책임자 처벌을 거론하셨는데 레이더 운용범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휘부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노크 기준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노크 기준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제작전에서 실수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초기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라는 것은 군 작전사는 지금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커버리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기계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게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고 또 1.8m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그 목선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신호는 전부 민간인으로 확인된 건가요? 신호는 글쎄 민간인 것은 지금 제가 더 우리 군이 이제 직접 나서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세밀히 더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반 문제, 애인 문제. 지금 사실 이 통일부에서 2차적인 발표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이 좀 적극적으로 경계상에서 그 우리 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시 정찰에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충분히 그걸 캐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내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약간은 그 잡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을 군은 인정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감시 정찰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했지만은 우리 감시병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해안선에서 이격된 거리가 3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촘촘히 잡아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북한 목선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군의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저기 합참에 그만합시다. 예, 아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부 거를 합참이 받아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초 신고는 어디로 접수가 된 건가요?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임에는 북한군이 내려왔으면은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 신문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든 책임은 우리 군에서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초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군이 주도적으로 합동 신문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목선이 폐기가 됐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며 릴레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은 집회에서 법적으로 렌터카인 타다가 여객을 운송하는 건 불법인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어선이 아무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을 해상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군을 질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력 운용 부문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정신적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9월 4일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는 11월 14일 치러질 실제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영역은 실제 수능과 같고 EBS 수능 교재 강의 연계도도 문항수 기준 70%로 실제 수능과 동일합니다. 수능 필수 영역인 한국사 영역 역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U20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정정용 감독,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 등 대표팀을 만나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간대회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멋지게 놀고 나온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SNS에 축하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교착 국면과 관련해 북미 모두 나름대로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새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2019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기조연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요한 것은 대화를 조속하게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실무 협상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 후 6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 유가족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조의문, 조화를 보내준 데에 대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서신에서 김 위원장의 후의에 감사하다며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남북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길에 함께 매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화협의 통일부를 통해 전달한 서신은 오늘 오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오래전에 가정폭력이 보도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의 퇴임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No, I didn't. I didn't ask him to withdraw, but he walked in this morning. He said it's going to be a rough time for him because of obviously what happened. But I did not ask him to withdraw. He presented me with a letter this morning. That was his decision.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성명에서 고통스럽고 개인적인 가족사가 들춰져 유감스럽다면서 새 자녀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시기를 겪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퇴를 확인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전처 킴벌리 조딘슨이 2010년 8월 술을 마신 채 언쟁을 벌이다 상호 폭력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2011년 셰너헨 대행의 10대 아들이 야구 배트로 엄마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일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의 사퇴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국방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에스퍼 새 국방장관 대행 지명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 육군 사관학교 동기로 25년간 육군과 버지니아주 방위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셰네는 국방부장관으로 일하다 매티스 전 장관 교체로 올해 1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셰넨 대행을 국방장관에 지명하고도 한 달 넘도록 상원에 인준 요청을 하지 않아 지명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전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공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위 개최에 응하라는 강한 요구를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의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20일 양국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이 다시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이번에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5.4도로 크게 덥지 않았고요. 바람도 제법 선선하게 불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비나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한낮에는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구 32도, 울릉도 25도, 평양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